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사 현재 중간 수동태 직설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헬라어 동사의 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우리말에도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에도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헬라어에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중간태예요. 중간태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능동태와 수동태만 있는 우리말 어법상 헬라어 중간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하지만 찬찬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왜 헬라인들이 중간태를 사용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태의 개념을 익혀나가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먼저 중간태를 설명하기 이전에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말에도 있는 것이니까 다 아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먼저 능동태 문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나를 설득한다 하는 문장을 보세요. 바울, 여기서 주어는 바울이죠. 그렇죠? 목적어는 나예요.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주체, 객체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주체는 뭐냐? 주동적 행위자고요. 객체는요, 피동적 대상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을 쓰는지를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주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을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객체는요, 수동적으로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능동태 문장에서 주어는 주체예요. 그렇죠? 주어가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자, 여기서 바울이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목적어인 나는요, 당하는 거죠. 그쵸? 나는 객체예요. 나는 대상이에요. 그쵸? 피동적 대상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음 수동태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바울에 의해 설득된다. 자, 여기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주어는 나예요. 그러나 주체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동태 문장에서도 주체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주어인 나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주어이긴 하지만요, 나는 여전히 수동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나는 객체예요. 수동태 문장에서. 그러면 이 바울은 뭐예요? 주체예요, 주체. 수동태 문장에서 이 바울이 주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나는 바울에 의해 설득되는 것이죠. 바울이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주체, 객체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중간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능동태와 수동태는 다른데 두 문장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첫째, 주체와 객체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쵸? 능동태 문장이고 수동태 문장이군요. 자, 주체, 객체. 주체와 객체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에서 동사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주체와 객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능동태 문장이고 수동태 문장이고 다 동일해요. 설득한다, 설득된다. 뭐 능동태, 수동태지만 어쨌든 이 두 동사는 다 주체와 객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간태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중간태는 영어로 middle voice인데요. 중간태의 기본 개념은 주체의 행위가 다시 주체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좀 말이 어렵죠, 그렇죠? 문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능동태 문장과 중간태 문장인데요. 둘 다 빠우어라는 동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이 경우는요, 능동태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이 경우는 중간태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우웨이 땐 글로산 아우투 합복 같고, 자, 그는 그의 혀를 악한 것으로부터 멈춥니다예요. 자, 여기서 주체와 객체를 찾아보세요. 주체는 이 바우웨이 안에 숨겨져 있죠. 그렇죠? 그가 주체예요. 그렇다면 객체는요, 글로사예요.
혀예요. 혀가 객체예요. 자,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주체는 객체가 아니고 객체는 주체가 아니죠. 그렇죠? 전혀 다른 어떤 대상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중간태 문장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파우에따이 하마르티아스. 자, 이 경우는 어때요? 여기서 주체와 객체를 찾아보세요. 주체는 뭐예요? 그예요. 그러면 객체는요? 객체도 그예요. 객체도 그. 그가 그를 멈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가 그를. 자, 이 중간태라는 것은요, 사실은 주체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주어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주어라는 표현보다는 주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중간태는요, 주체를 강조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 주체는 근데 사실 객체도 그예요. 그가 그를 멈추는 거예요. 그가 그를. 그런데 우리말로 옮길 때는요, 이렇게 스스로를로 옮기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멈춥니다예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요. 자, 이 하마르티아스 여러분 보세요. 이 하마르티아스를 소유격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는 복수 목적격으로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스는 탈격이에요. 탈격. 출처나 분리를 나타내는 탈격. 어디로부터죠? 죄로부터예요. 그는 그 자신을 죄로부터 멈춥니다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옮길 때는 자연스럽게 그는 죄로부터 멈춥니다. 또는 죄로부터 멈춰 섭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능동태와 중간태가 어떻게 다른지, 중간태 개념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중간태는 어떻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중간태 형태는 어떤 것인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조금 전에 중간태는 뭐라 그랬어요? 주체를 강조하는 표현 방식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인칭 어미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 리오, 리에스, 리에, 리오멘, 리에테, 리우시 이 형태 이미 여러분이 공부를 했죠. 그렇죠? 자,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떼, 우시. 자, 이것이 인칭어미였어요. 자, 이 인칭어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주체를 강조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강조하겠어요?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에게 처음 3과에서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인칭어미를 공부할 때 원래 인칭어미 형태도 함께 암기해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래 인칭어미를 암기했던 분들은 여기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원래 인칭어미는 뭐예요? 미, 시, 디, 맨, 때, 은띠였죠. 여기에 연결 어미를 붙이게 되면 오미에 시에 띠, 오멘에 때, 온띠가 되겠죠. 그렇죠? 자, 헬라인들은 주체를 강조할 때, 그러니까 중간태 형태를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바로 원래 인칭어미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강조했다는 거예요. 늘려주는 방식 어떻게 해요? 미를 마이로 늘려주고 시를 사이로 늘려주고 띠를 따이로 늘려주고 맨을 메타로 늘려주고 때를 스테로 늘려주고 은띠를 은따이로 늘려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이 미시띠, 맨띠, 은띠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었다면 마이, 사이, 따이, 메타, 스테, 은따이를 암기하는 것은요 식은 죽 먹긴 거예요. 여기에 연결 모음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마이, 에사이, 에따이, 오메타, 에스테, 온따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어요. 이 현재 시제의 경우에는요, 이 중간태 인칭 어미로요, 수동태도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중간태로도 사용하고 수동태로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라는 인칭 어미가 있으면요, 나 스스로가 무엇 못하다 또는 뭐 내가 나 스스로를 무엇 못하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나는 뭐뭐가 되다 이런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도 된다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는 너 스스로가 뭐뭐 하다 하지만 또는 너는 뭐뭐 되다 이런 뜻도 되고요. 따이는 그 그녀 그것은 스스로가 뭐뭐 하다도 되지만 그 그녀 그것은 무엇 무엇이 되다 라는 뜻도 되고요. 또 메타의 경우는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 무엇하다, 또 동시에 우리는 무엇 무엇되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스테는 너희는 스스로가 무엇 무엇하다, 또 너희는 무엇 무엇되다
라는 뜻도 되고요. 은 따위는 그들, 그녀들, 그것들 스스로가 뭐뭐하다 라는 뜻도 되지만 그들, 그녀들, 그것들은 뭐뭐되다 이런 뜻도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이 중간태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수동태로 사용되었는지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미시되면 때 은띠가 마이사이 따이메 다스테 은따이가 되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인칭어미를 이 형태 그대로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해요. 마이사이 따이 메타스테 은따이, 마이사이 따이 메타스테 은따이. 자, 그러면은 이 류오의 현재 중간태 수동태 직설법 패러다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보세요. 이 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능동태에서는 리오였었죠, 그렇죠? 그런데 중간태 수동태에서는 리오마이가 된다는 거예요. 리오마이. 그러면 두 가지 뜻을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스스로 풀어주고 있다 도 되지만 나는 풀려나고 있다도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중간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수동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이 형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문맥을 통해서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리오마이, 리에, 리에따이, 리오메타, 리에스테, 리온따이. 자, 그런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리에는 뭘까? 원래는 리에 사이예요. 자, 마이 사이 따이 메타스테 은따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리오마이 리에 사이 리에 따이 리오메타 리에스테 리온 따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리의 사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아래에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리의 사이예요. 그런데 이 에와 아이 사이에 시그마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모음과 모음 사이에 시그마가 있을 경우에는요. 이 시그마는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경우는 실제로 탈락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리의 아이가 돼요. 그런데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모음과 모음이 만나게 돼요. 모음과 모음. 자, 에와 아가 만나게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가요, 에에 흡수가 되면서 이 에가 길어져요. 여러분이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아가 에에 흡수되면서 이 에가 길어져서 에가 돼요. 그래서 리에이가 돼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처음 알파벳 공부할 때 장모음 다음에 이오따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이오따는 결국 음가를 상실한다고 했잖아요. 음가를 상실하고 어떻게 해요? 이 에따 아래 이오따 부기법으로 표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리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리에예요. 근데 원래 형태는 뭐라고 했어요? 리의 사이였다. 여러분은 이 리의 사이와 류의 두 가지 형태를 다 함께 암기를 해야 돼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뒤에 가면 또 헷갈릴 수 있어요. 뒤에 뭐 가정법이나 이쪽으로 가면요. 똑같은 형태가 있어요. 근데 형태는 똑같지만 그렇게 된 과정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류의 사이가 류에가 되었다는 거 꼭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류오마이, 류의 사이, 류의 따이, 류오메타, 류의 스타, 류온 따이인데 이 경우는 류에가 되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류오마이, 리에, 리에따이, 리오메타, 리에스테, 리온따이. 여러분 이거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능동태도 한번 다시 환기를 해보세요. 한번 쭉 외워볼까요? 리오, 리에이스, 리에이, 리오멘, 리에떼, 리우시, 리오마이, 리에, 리에따이, 리오메타, 리에스테, 리온따이. 어렵지 않죠, 그쵸? 한번 비교해 보세요. 리오와 리오마이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리에이스와 리에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리에이와 리에따이를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에 리오멘과 리오메타를 비교해 보시고요. 리에떼와 리에스테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리우시와 리온따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길죠, 그쵸? 예. 능동태 인칭어미에 비해서 중간태 수동태 인칭어미는 다 그 형태가 길어요. 왜요?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중간태를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을 했죠. 주체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 방식이다. 또는 주체의 행동이 다시 주체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중간태는 헬라어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느냐.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헬라어 중간태는 다양한 뉘앙스로 사용이 돼요. 자, 쓰임새를 한번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게 돼요. 재규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재규적은 뭐예요? 스스로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는 스스로를 무엇 무엇하다예요. 또는 강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는요, 주어 자체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 스스로가 무엇 무엇을 했다예요. 또는 그가 스스로를 위해 무엇 무엇을 했다. 무엇 무엇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역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 경우는 뭐뭐 하게 하다예요. 이 경우는 주체를 강조한다는 것과는 조금 어긋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사역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상호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서로 무엇 무엇을 하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태는요, 사실 이 네 가지 분류보다 더 광범위해요. 다양하고 광범위해요. 아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능동태와 그 의미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뉘앙스의 차이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사전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헬라인들이 중간태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언어든 간에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말의 경우는 색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풍성하죠. 영어에 비해서 조금 더 풍성하죠. 그렇죠?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놀이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샛노랗다. 굉장히 표현이 다양해요. 그렇죠? 미미한 뉘앙스를 전달해요. 반면에 헬라인들은요, 중간태로 미미한 뉘앙스를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모국어로 헬라어를 사용할 때는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헬라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중간태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코인의 헬라어 시대는 어때요? 이게 국제 공용어예요. 그러니까 국제 공용어라는 것은 더 이상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한 이런 표현 방식은 점차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묘한 뉘앙스라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인 것이죠. 새로운 개념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중간태로. 하지만 코인의 헬라어 시대로 접어들면요, 이렇게 중간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를 창조하기보다는 이 의미들이 이제 정형화되어 가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중간태를 공부할 때는요, 대부분은 사전적인 의미를 익히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모든 동사에 중간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동사는 뭐 능동태와 수동태만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동사의 경우는 이제 중간태 의미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가면서 중간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으면요, 그것만 따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